1482년 조선 한성의 어느 기방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왕을 미치게 만들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험했던 여인. 연산군의 침소를 지배했고 궁궐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며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판무파탈. 하지만 그녀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1506년 9월 16일 처형장. 24살의 젊은 여인이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온몸을 칼로 찢기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의 밤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사랑했던 남자 연산군을 그리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여인이 되었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몰락한 한 여인의 치열했던 삶을 말입니다. 1482년 조선은 성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태평성대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양반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한성의 뒷골목, 기방이 즐비한 그곳에서 장녹수는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치안 양반이었을 수도 있고 떠돌던 상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생의 딸은 대대로 기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조선의 잔혹한 법이었습니다. 장녹수에게 주어진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란 없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다가 기생으로 늙어가고 기생으로 죽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어린 녹수는 어머니를 따라 기방의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술판의 소리, 남자들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비파소리. 그 속에서 녹수는 빠르게 세상을 배웠습니다. 5살 때 녹수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우면 살아남고 못생기면 버려진다는 것을. 7살 때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풍족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굶는다는 것을.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기생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녹수의 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딸이 자신처럼 평범한 기생으로 늙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녹수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춤을 익히게 했고 시를 읽히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녹수야, 기생에게 몸은 자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남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오래도록 기억되는 기생이 된단다. 어머니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녹수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기생이 아니라 남자들의 마음을 읽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기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녹수는 정식으로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방의 주인은 그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미인은 처음이다.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야. 하지만 녹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젠가 시들고 젊음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생으로서 최고의 시절은 짧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평범한 기생으로 늙어가지 않을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495년 녹수의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한 젊은 양반이 기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이미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된 21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궐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간섭, 대비의 잔소리, 왕비의 경직된 태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미행을 나왔습니다. 평복을 입고 소수의 내관만 데리고 한성의 기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이 찾은 기방에서 녹수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보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녹수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었습니다. 눈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입술은 붉은 홍도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추는 춤이 압권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했습니다. 노래 또한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녹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녹수는 다른 기생들처럼 겉으로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무언가 깊은 슬픔을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녹수의 말에 연산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린 기생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연산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이 4살 때 아버지 성종은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질투가 심하고 성종이 사나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연산군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녹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도 충분히 비참했으니까요. 어르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기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의 희생자입니다. 연산군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왕이지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 기생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못한 녹수.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은 자주 기방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녹수를 불렀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춤을 보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녹수는 영리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른 기생들처럼 몸을 팔지 않았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산군의 갈망을 키웠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감히 전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이 오히려 연산군의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녹수를 원했습니다. 그 어떤 후궁보다, 그 어떤 여인보다 녹수를 원했습니다. 1497년 연산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수를 궁궐로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 녹수의 나이는 15살, 연산군은 23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기생을 후궁으로 들이시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녹수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결국 녹수는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후궁이 아니라 궁녀의 신분으로 입궁했습니다. 왕비도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하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녹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조용했습니다. 다른 후궁들과 다투지 않았고 왕비에게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침소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왕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연산군은 녹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멀리하고 오직 녹수만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침소를 찾았고 낮에도 그녀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비 신씨는 분노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총애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언젠가는 연산군도 자신에게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녹수는 더욱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미모만으로 왕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정치적 고민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의 분노에 공감했으며 그의 욕망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패비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신하들, 사약을 청했던 신하들, 침묵으로 동조했던 신하들. 연산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처형되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되어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녹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연산군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전하, 어머님을 해한 자들을 모두 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녀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녹수는 정치적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사화를 일으킬 권한도 없었고 신하를 죽일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모두 연산군이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점점 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않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중심에는 항상 녹수가 있었습니다. 1501년 녹수는 정식으로 수경으로 봉해졌습니다. 기생에서 정의품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기생 출신이 이렇게 높은 품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국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기생을 후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수경으로 봉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연산군은 냉소했습니다. 경들은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녹수는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다. 경들이 나를 위로했는가? 나의 슬픔에 공감했는가? 오직 녹수만이 나를 이해한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처벌받았습니다. 귀양을 가거나 파직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연산군에게 간언할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 된 녹수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상궁들을 요직에 앉혔고 환관들도 포섭했습니다. 무엇보다 녹수는 사치를 즐겼습니다. 비단 옷을 수없이 만들었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귀한 비단을 가져오게 했고 전국 각지에서 진귀한 보물들을 모아왔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집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녹수를 위한 정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강제 징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기생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만 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오사화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수백 명의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되어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궁궐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몰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참혹함 속에서 녹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는지는 그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를 위해 온 나라를 동원했습니다. 녹수를 위한 별궁을 지었고 그곳에 희귀한 화초들을 심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녹수의 시녀로 삼았습니다. 1505년 연산군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죽였고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강제로 뽑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기방을 차리고 밤낮으로 연회를 열었습니다. 녹수는 이 모든 연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연산군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나이도 23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녹수는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연산군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화려하게 치장했고 더 방탕한 연애를 제안했고 더 큰 사치를 부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 때문에 더 폭군이 되었고 녹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산군을 더 타락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참다 못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장녹수를 궁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전하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런 신하들을 모두 귀양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녹수를 비판하는 것은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1506년 초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대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는 녹수와 다른 후궁들을 거느리고 향락에 빠졌습니다. 정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그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 이것은 영모였습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백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이 광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녹수는 평소처럼 연산군과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악, 춤과 웃음, 화려한 촛불 아래에서 펼쳐지는 향락의 밤이었습니다. 녹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궁궐 밖에서 군사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 몇 시간 후면 끝난다는 것을,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9월 2일 새벽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박원종이 이끄는 군사들은 거침없이 궁궐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왕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옹립한다는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연산군의 호위 군사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많은 군사들이 반정군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 연산군은 급히 피신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녹수였습니다. 녹수는 연산군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궁궐은 이미 반정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막혀 있었고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체포되었습니다. 박원종과 반정 공신들은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급하다며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진성대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녹수는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신하들은 즉시 녹수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망친 요부였습니다. 왕을 타락시킨 악녀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연산군의 폭정도, 갑자사와의 참혹함도, 백성들의 고통도 모두 녹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 왕을 현혹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녹수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왕을 현혹했는지, 어떤 말로 왕을 타락시켰는지, 궁궐에서 얼마나 사치를 부렸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녹수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끝까지 당당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왕의 명을 따랐을 뿐이고 왕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자신은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왕을 폐위시킨 것이야말로 역모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녹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능지처참. 온몸을 칼로 베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능지처참은 조선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역모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녹수는 왕을 현혹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로 능지처참을 받게 된 것입니다. 1506년 9월 16일 장녹수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한성의 백성들은 모두 처형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고 어떤 이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요불하고 조선을 망친 년이라고 저런 계집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이었습니다. 녹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녹수가 악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처형장에 선 녹수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화려했던 의상은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녹수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체념이 서려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해방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능지처참은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기 위한 잔혹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칼이 그녀의 몸을 찔렀습니다. 녹수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참았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연산군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칼, 세 번째 칼, 네 번째 칼. 녹수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의 잔혹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 그 순간 녹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방의 구석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던 자신.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산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젊은 왕이 기방을 찾아왔던 그날 밤. 그의 슬픈 눈빛, 어머니를 잃은 상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궁궐에 화려했던 날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비단 옷, 귀한 보석, 호화로운 연애. 기생으로 태어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권력은 덧없었고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후회했을 것입니다. 더 겸손했어야 했다고.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다고. 연산군을 말렸어야 했다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다섯 번째 칼, 여섯 번째 칼, 일곱 번째 칼. 녹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내렸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녹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권력을 누렸고 마침내 가장 비참하게 죽은 한 여인의 짧은 생애가 끝난 것입니다. 처형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인의 생명이 꺼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악녀가 죽었다고 이제 조선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녹수가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저잣거리에 내버려졌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표석 하나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녹수의 죽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녹수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신이 나가버려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기록에는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폐인이 되어 살았다고 전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녹수를 생각했을까요? 잃어버린 권력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윤씨를 떠올렸을까요? 연산군은 유배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사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녹수를 떠올렸는지,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산군이 죽을 때 녹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야사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맨스일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연산군과 장녹수, 2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2사람이 몇 주 만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폭군과 요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중종이 즉위하고 조선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높은 벼슬을 받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연산군의 시대를 악몽으로 기억했고 장녹수를 나라를 망친 요부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녹수의 잘못이었을까요? 정말 그녀가 연산군을 타락시켰을까요? 아니면 연산군은 이미 타락해 있었고 녹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녹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지도 일기도 시도 없습니다. 오직 남성들이 쓴 기록 속에서만 그녀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요부, 악녀라는 이름으로만 말입니다. 장녹수가 죽은 지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녀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희생자라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부로서 왕을 현혹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그 죄가 하늘을 찔러도 부족하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이 모두 이 여인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책임을 한 여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정한 평가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녹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없었고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빼앗으라고 지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모두 연산군이었습니다. 물론 녹수가 연산군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치를 부추겼을 수도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함께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조선의 모든 재앙을 그녀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여성관을 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극단적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주체가 될 수 없었고 항상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곧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생 출신 여성이 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양반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녹수를 요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녹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의 달기, 당나라의 양귀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모두 나라를 망친 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나라를 망쳤을까요? 아니면 무능한 남성 권력자들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은 아닐까요? 녹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 신하들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녹수는 그저 그 과정에서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녹수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녀도 권력을 즐겼고 사치를 부렸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녹수의 진짜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태어난 것도, 왕의 눈에 띈 것도, 궁궐로 들어간 것도 모두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기생으로서 아름다워야 했고, 왕의 여인으로서 총애를 유지해야 했고, 후궁으로서 권력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녹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권력을 탐했고 사치를 즐긴 여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제 사회의 희생자이자 남성 중심 역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랑을 원했고 안정을 갈망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왕의 여인이 되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이야기들을 되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